중국이 필리핀에 최후 통첩을 보냈습니다. 한국 전투기 계약을 철회하지 않으면 경제 보복에 들어가겠다고요. 그런데 필리핀이 55년 묵은 법을 찢으면서 맞받아쳤습니다. 중국이 경악했습니다. 유럽 최강 방산 기업이 필리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전투기 28대가 남중국해로 향합니다. 그 충격적인 전말을 지금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화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전화기가 울린 건 오전 11시였습니다. 저는 마닐라 국방부 장관실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마닐라만이 보였어요. 수평선 넘어 남중국해 방향으로 시선을 두고 있었죠. 그 바다를 바라볼 때마다 뭔가 묵직한 것이 가슴을 눌렀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였어요. 비서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장관님, 중국 대사관에서 왕젠리 대사가 직접 전화입니다. 저는 천천히 의자로 돌아갔습니다. 수화기를 들기 전에 잠시 멈췄어요. 왕젠리. 그 이름을 들을 때마다 입 안에서 쓴맛이 났습니다. 3년 전 처음 만났을 때부터 그랬어요. 악수를 나누는데 그 사람 눈이 저를 보지 않았습니다. 저 너머 어딘가를 마치 필리핀이라는 나라 자체를 있으나 만화한 것으로 취급하는 시선이었죠.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레이스 장관, 나 왕젠리요. 인사도 없었습니다. 중국어 억양이 섞인 영어였는데 목소리에서 웃음기가 묻어났어요. 긴장을 풀어주려는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상대를 내려다보는 자의 웃음이었죠. 들으셨죠? 한국과의 전투기 계약 얘기.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장관, 솔직하게 말씀드리죠. 우리는 그 계약이 성사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이건 단순한 무기 구매 문제가 아니에요. 지역 안정의 문제입니다. 지역 안정.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소나귀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우리 군인의 손가락을 자르고, 우리 보급선에 레이저를 쏘고, 우리 바다를 빼앗으면서 입으로는 지역 안정을 말하는 사람이었어요. 계약을 철회하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에 상응하는 배려는 우리가 드릴 수 있어요. 배려. 저는 그 단어를 씹어 삼켰습니다. 만약 그게 어렵다면, 왕젤리가 잠시 말을 끊었습니다. 그 침묵이 계산된 것임을 저는 알고 있었어요. 필리핀에 나와 있는 우리 자국민 문제를 다시 검토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비자 문제라든지, 그리고 남중국해 어업구역 관련해서도 정리가 필요할 것 같고요. 레이스 장관, 48시간이면 충분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인사도 없었어요. 저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창밖 마닐라만이 오전 햇빛에 반짝이고 있었어요. 저 바다 건너편에서 중국 해경선이 지금 이 시각에도 우리 어부들을 쫓아내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왕젤리는 에어컨 잘 나오는 대사관 집무실에서 전화를 끊고 차를 마시고 있겠죠. 저는 비서를 불렀습니다. 계약 담당 실무진 지금 당장 소집해. 비서가 눈을 살짝 크게 떴습니다. KF-21 계약서 초안, 오늘 오후까지 최종본으로 올려. 그날 저는 서명했습니다. 왕젤리가 협박 전화를 건 지 정확히 6시간 뒤였어요. 하지만 그 서명이 있기까지 저한테는 긴 시간이 있었습니다. 한국 전투기를 처음 봤을 때 저는 솔직히 코웃음을 쳤던 사람이었거든요. 그 시간에 이야기부터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는 알폰소 레이스입니다. 올해로 62살입니다. 22살에 필리핀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공군으로 전과에 35년을 군에서 보냈어요. 소위 시절 미국 교관한테 군사 전술을 배웠고 대위 때 미국 공군기지에서 6개월 위탁교육을 받았습니다. 국방부 전력증강 담당 국장을 거쳐 합참 작전처장까지 했어요. 그리고 3년 전 대통령이 저한테 국방부 장관직을 맡겼습니다. 35년 군 생활 동안 저한테 전투기란 곧 미국 것이었습니다. F-16, F-18 나중에는 F-35까지. 세계 최강 전투기라는 건 다 미국 이름이 붙어 있었어요. 다른 나라 전투기는 그 아래였습니다. 아시아산 전투기라면 더욱 그랬죠. 그게 제가 35년 동안 배워온 상식이었어요. 그런데 그 상식이 완전히 무너지는데 걸린 시간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3년이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한국이라는 나라를 제대로 알게 되는데 3년이 걸렸어요. 제가 처음 한국 전투기 얘기를 들은 건 장관이 되기 훨씬 전이었습니다. 합참 작전처장으로 있을 때였어요. 국방부 전력증강팀에서 회의가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FA-50이라는 이름이 처음 나왔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KAI라는 회사가 만든 경공격기라고 했어요. 훈련기로 개발된 기체에 전투 능력을 붙인 거라고 했습니다. 가격은 한 대에 약 420억 페소. 미국 F-16 한 대가 1,500억 페소가 넘는다는 걸 생각하면 3분의 1도 안 되는 가격이었어요. 저는 그 순간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싸면 싼 이유가 있겠지. 훈련기에 총 몇 개 달아놓은 거 아닌가. 한국이 전투기를 만든다고? 그리고 솔직히 그 자리에서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훈련기 개조품으로 실전이 되겠습니까? 예산이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중고 F-16이라도 사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당시 전력증강 팀장이 조금 난처한 표정을 지었지만 아무도 제 말에 반론을 달지 않았어요. 저는 군 서열삼이었고 35년 경력이었으며 무엇보다 미국에서 교육받은 사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저한테는 한 가지 착각이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배웠다는 게 최선의 기준이라는 착각이었어요. 그 착각은 아주 오래전에 심어진 것이었죠. 제 아버지는 필리핀 해군 출신이었습니다. 한국전쟁 이후에 입대하셔서 20년을 바다에서 보낸 분이에요. 아버지가 종종 하시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알폰소, 우리한테 가장 든든한 친구는 미국이야. 미국 말을 잘 들으면 우리는 안전해. 어릴 때 저는 그 말을 의심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군에 들어가서도 그 말은 제 안에서 원칙처럼 자리를 잡았어요. 미국 교관한테 배우고, 미국 교범으로 훈련하고, 미국 무기를 사는 것. 그게 가장 옳은 길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야 알게 됐어요. 미국이 우리 친구인 건 맞는데 그 친구가 항상 우리 입장에서 생각해주는 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친구가 파는 물건이 반드시 가장 좋은 물건은 아니라는 것을. 그 사실을 제게 가장 먼저 가르쳐 준 건 한국 전투기가 아니었습니다. 미국 무기 로비스트 한 명이었어요. 장관이 된 지 2달째가 됐을 때였습니다. 브래드 헌터라는 사람이 면담을 요청해 왔어요. 미국 방산업체 로키드 마틴의 아시아 태평양 지역 영업본부장이라고 했습니다. 50살쯤 돼 보이는 미국인이었는데 줄무늬 넥타이에 금색 시계를 차고 제 집무실에 들어왔어요. 악수하는 손이 부드러웠습니다. 현장에서 일하는 손이 아니었죠. 장관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랫동안 필리핀 공군을 응원해온 사람으로서 이렇게 직접 뵐 수 있어 영광입니다. 그는 F-16 블록 70 제안서를 테이블에 펼쳤습니다. 최신 업그레이드 모델이라고 했어요. 화려한 사양서였습니다. 컬러 인쇄물에 영어로 빼곡하게 성능 수치들이 적혀 있었어요. 대당 가격은 1,800억 페소입니다. 16대 기준으로 총 2조 8,800억 페소. 파이낸싱 옵션도 준비돼 있습니다. 저는 서류를 훑어봤습니다. 유지보수는 어떻게 됩니까? 브래드 헌터가 미소를 지었어요. 로지스틱스는 저희가 전담합니다. 부품 조달, 정기 점검, 수리 모두요. 물론 핵심 시스템은 저희 기술자가 직접 처리해야 합니다. 보안 문제라서요. 그 말의 의미를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비행기를 사도 속을 들여다볼 수 없다는 뜻이었어요. 고장이 나면 미국 기술자가 와야 하고 부품이 필요하면 미국 회사에 손을 벌려야 한다는 뜻이었죠. 우리 기술자는 외부 껍데기만 만질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브래드 헌터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악수를 청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나가려다 멈추더니 돌아섰어요. 장관님, 하나만 말씀드려도 될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필리핀이 아시아산 전투기를 구매하는 방향으로 간다면 미국 의회 쪽에서 원조 예산, 재검토 논의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저는 그런 일이 없길 바라지만요. 그냥 참고하시라고요. 그러고 나서 그는 정말로 나갔습니다. 저는 그가 두고 간 서류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서랍 속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손이 조금 떨렸어요. 분노인지 모욕감인지 구분이 되지 않는 감정이었습니다. 한 나라의 국방장관한테 면담 자리에서 무기를 팔면서 동시에 원조 삭감 협박을 하는 것. 그게 그 사람한테는 아마 일상적인 영업 방식이었을 겁니다. 필리핀 따위의 나라한테는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저는 그날 이후 오히려 더 단단하게 결심했습니다. 우리 하늘을 지킬 전투기를 우리가 직접 고를 권리가 있다고요. 그리고 그 선택이 미국이 싫어하는 선택이라 해도 상관없다고. 문제는 그 대안이 정말 존재하느냐는 것이었어요. 당시 저는 아직 그 답을 몰랐습니다. 남중국해를 한 번도 안 가보셨다면 지도를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필리핀에서 서쪽으로 눈을 옮기면 바다가 나옵니다. 그 바다가 남중국해예요.
남북한 합친 면적의 20배가 넘는 바다입니다. 전 세계 해상 물동량의 3분의 1이 이 바다를 지나가요. 석유, 천연가스, 반도체, 자동차 부품, 식량, 전부 이 물길을 통해서 오가고 있습니다. 필리핀한테 이 바다는 단순한 바다가 아닙니다. 우리 배타적 경제 수역이 걸쳐 있는 바다예요. 우리 어부들이 3대째 물고기를 잡아온 바다입니다. 7,100개 섬으로 이루어진 우리나라를 둘러싼 생명줄이에요. 그런데 중국이 이 바다의 90%가 자기네 것이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단순히 주장만 하는 게 아니에요.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영해 안에 인공섬을 17개나 만들었어요. 산호초를 갈아엎고 시멘트를 부어서 섬 아닌 섬을 만들었습니다. 그 위에 3km짜리 활주로를 깔았어요. 전투기가 뜨고 내립니다. 레이더가 24시간 돌아가고 미사일 발사대가 설치돼 있어요. 필리핀 해안에서 가장 가까운 인공섬까지 거리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240km입니다. 서울에서 대전이 150km니까 대전보다 조금 더 먼 거리에 중국 전투기가 뜨고 내리고 있는 겁니다. 내가 장관이 된 해에 있었던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해군 병사 12명이 세컨드 토마스 암초에 주둔하고 있었어요. 암초 위에 걸쳐놓은 낡은 선박에서 생활하는 병사들이었습니다. 필리핀이 그 암초에 대한 주권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몸으로 보여주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저는 그 병사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파도가 치면 흔들리고 더위에 지치고 그래도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20서너 살짜리 청년들이었어요. 그 청년들한테 밥을 가져다 주려고 보급선이 출발했습니다. 보급선이라고 해서 큰 배가 아닙니다. 작은 선박에 쌀과 물, 의약품을 싣고 갔어요. 병사들 먹을 음식을 가지고 가는 배였습니다. 중국 해경선이 막아섰습니다. 배의 두 척이었어요. 처음엔 방향을 막았습니다. 앞을 가로질렀어요. 우리 보급선이 멈추지 않자 이번에는 물대포를 쐈습니다. 갑판 위에 있던 선원들이 쓰러졌어요. 의약품 상자가 바다로 날아갔습니다. 쌀 포대가 찢어졌어요.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해경선이 군용 레이저를 쐈어요. 군사용 레이저입니다. 우리 선원 한 명의 눈에 초록빛이 들어왔습니다. 바다 한가운데에서 파도가 치는 갑판 위에서 갑자기 앞이 안 보이게 된 거예요. 그 선원은 난간을 붙잡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30분이 지나도록 시야가 돌아오지 않았어요. 2명이 더 레이저를 맞았습니다. 3명 모두 일시적 시력 손상 판정을 받았어요. 밥 가져다 주는 배한테 군용 레이저를 쏜 겁니다. 그 보고서를 받아든 날 저는 한참 동안 집무실을 걸어 다녔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분노 때문이기도 했지만 무력감 때문이기도 했어요. 저는 국방장관이었는데 우리 선원들을 지켜줄 방법이 없었습니다. 다음 분기엔 더 심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중국 해경선이 우리 보급선을 들이받았어요. 배와 배가 충돌했습니다. 충돌 과정에서 우리 해군 하사가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잃었어요. 전쟁도 아니고 전투도 아닌데 밥 가져다 주는 임무 중에 군인의 손가락이 잘려나간 겁니다. 그 하사 이름이 에드가르도 살라베아였습니다. 28살이었어요. 3살짜리 딸이 있었죠. 저는 그 하사 가족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라서 한참을 말이 없었어요. 하사의 아내가 오히려 저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장관님, 남편이 부끄럽지 않게 해주세요. 저는 전화를 끊고 나서 눈물이 났습니다. 부끄럽지 않게. 나라가 군인을 지켜주지 못했는데 그 군인의 아내가 나라한테 부탁을 하는 거였어요. 그 통화 이후 저는 공군력 증강을 최우선 과제로 올렸습니다. 하늘을 지켜야 했습니다. 바다 위에서 일어나는 일은 결국 하늘에서 결판이 납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 하늘이 텅 비어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장관이 되어 처음 한 일 중 하나가 공군 전력 현황 보고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보고서를 받아들고 저는 몇 가지 숫자를 보며 할 말을 잃었어요. 우리 필리핀 공군이 보유한 제공 전투기, 숫자를 말씀드리면 황당하게 들리실 겁니다. 제대로 된 전투 임무가 가능한 전투기는 FA-50-12대가 전부였습니다. 그 이전에 있던 전투기들은요. F-5와 F-8이었어요. 1960년대에 생산된 기종들입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가 젊었을 때 만들어진 전투기로 제가 장관이 될 때까지 현역으로 운용되고 있었습니다. 정확히 얼마나 된 기체냐면요. 마지막으로 가동 가능했던 F-8 몇 대는 기령이 50년이 넘었습니다. 기체 골조에 피로 균열이 생겨서 비행 가능 시간이 극도로 제한돼 있었어요. 부품은 더 심각했습니다. 이미 생산이 중단된 지 오래여서
다른 나라 박물관에 있는 같은 기종 전시기에서 부품을 빼서 쓰는 경우까지 있었어요. 제7,100개 섬으로 이루어진 나라를 지키는 전투기 이야기입니다. 보고서를 다 읽고 나서 저는 담당 장성한테 물었습니다. 남중국해 인공섬 쪽으로 출격이 가능합니까? 장성이 잠시 머뭇거렸어요. 현재 전투기로는 무리입니다. 작전 반경이 짧고 장기 채공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중국 인공섬 방공 시스템에 들어가는 건 자살 임무에 가깝습니다. 자살 임무. 저는 그 말을 수첩에 적었습니다. 우리 군인들이 바다 위에서 레이저를 맞고 손가락을 잃는 동안 우리 하늘에는 그들을 지켜줄 전투기가 없었던 겁니다. FA-50-12대. 이게 전부였어요. 바로 그때 브래드 헌터가 찾아온 거였습니다. 제가 가장 약할 때, 가장 무언가가 필요할 때 나타난 것이죠. 그가 집무실을 나간 뒤 저는 오랫동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마닐라만 넘어 바다. 저 바다 어딘가에서 우리 병사들이 낡은 선박에 기대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들을 지켜주기 위해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미국산 전투기를 사면 됐습니다. 브래드 헌터 말대로 했으면 됐어요. 대당 1,800억 페소. 16대 기준으로 총 2조 8,800억 페소. 물론 부품은 미국 회사에서 사야 하고 수리는 미국 기술자한테 맡겨야 하고 핵심 시스템은 우리가 들여다볼 수 없지만요. 그게 원조 계속 받는 조건이라 해도. 하지만 저는 그 순간 아버지가 하셨던 말씀을 떠올렸어요. 미국 말을 잘 들으면 우리는 안전해. 과연 그랬습니까? 우리는 미국 말을 잘 들어왔어요. 오랫동안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바다에서는 레이저가 날아다니고 우리 군인은 손가락을 잃었어요. 브래드 헌터는 장관 집무실에서 원조 삭감을 협박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늘엔 50년 된 전투기만 남아 있었죠.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말은 틀렸어요. 아니면 세상이 달라진 것이었죠. 저는 그날 밤 늦게까지 집무실에 남아 있었습니다. 전력 증강 팀 보고서들을 다시 꺼냈어요. FA-50 도입 이후의 성과 보고서도 포함해서요. 12대를 보유하고 나서 필리핀 공군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그 보고서 맨 끝에 한 줄이 있었습니다. 전력증 강팀 과장이 적은 것이었어요. FA-50은 단순한 경공격기가 아닙니다. KF-21로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징검다리입니다. 저는 그 줄에 밑줄을 그었습니다. KF-21. 그게 뭔지 그때 저는 아직 잘 몰랐어요. 하지만 진짜 충격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보고서가 올라온 건 제가 전력증 강팀 보고서들을 다시 꺼내 읽던 다음 날이었습니다. 마닐라에서 남쪽으로 비행기로 1시간 반. 민다나오 섬이 있습니다. 필리핀에서 두 번째로 큰 섬이에요. 인구는 약 2,600만 명. 섬 안쪽에 마라위라는 도시가 있었어요. 인구 22만 명. 주민 대부분이 이슬람교도인 도시였죠. 장관이 되기 몇 해 전에 그 도시에서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IS, 이슬람 국가를 따르는 무장 세력 약 1,200명이 마라위 시내를 통째로 점령한 거예요. 무장 세력은 도시 곳곳에 검은 깃발을 걸었습니다. 민간인을 인질로 잡았어요. 기독교도 남성은 현장에서 처형했습니다. 수만 명의 주민이 공포에 질려 도망쳤어요. 우리 육군이 투입됐습니다. 그런데 이 전투가 보통이 아니었어요. 마라위 시내 건물들이 특이하게 지어져 있었거든요. 철근에 두꺼운 콘크리트를 부어 만든 벽이라 폭탄이 떨어져도 1층과 지하실이 버텼습니다. 더 심각한 건 무장 세력이 몇 달 전부터 건물과 건물 사이 벽을 뚫어서 비밀 통로를 만들어 놨다는 겁니다. 지상에선 보이지 않는 미로였어요. 한 건물을 점령하면 벽 뒤 통로로 빠져나가 옆 건물에서 다시 총을 쐈습니다. 두더지 잡기였어요. 거기에 민간인 약 1,700명이 도시 안에 인질로 남아 있었습니다. 우리 공군이 가진 건 그때도 오래된 기체들이었어요. 정밀 유도 장비가 없었습니다. 조종사가 육안으로 조준하고 폭탄을 떨어뜨리는 방식이었죠. 도시 한복판에서 이 방식을 쓰면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테러리스트가 아니라 옆집 가족이 맞습니다. 실제로 그 일이 벌어졌어요. 전투 시작 초반에 우리 공군기가 오폭을 했습니다. 폭탄이 엉뚱한 건물에 떨어졌어요. 아군 12명이 사망했습니다. 민간인 피해도 있었어요. 보고서를 읽던 저는 그 숫자에 한참 멈췄습니다. 우리 폭탄에 우리 군인이 죽은 겁니다. 그때 누군가가 말했습니다. FA-50을 투입하자고요. 당시 공군 작전처장이었던 로만 벨트란 준장이 그 제안을 한 것이었어요. 저는 그 보고서를 읽으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반신반의했습니다. FA50은 도입한 지 겨우 2년 된 기체였어요. 그 이전까지 마라위 같은 도심 전투에 투입된 전례가 없었습니다. 훈련기에서 출발한 경공격기를 실전 도심 전투에 쓴다는 게 저는 불안했어요. 하지만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기존 기체로는 더 이상 안 됐으니까요. FA52 마라위 상공에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 출격 결과 보고서가 올라왔어요. 저는 그 숫자를 2번 읽었습니다. 목표 건물 정밀 타격. 성공. 인접 건물 피해. 없음. 저는 보고서를 든 채로 잠시 멈췄어요. 건물 하나를 겨냥했는데 바로 옆 건물은 멀쩡하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는지 보고서를 더 읽어보니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FA50에는 정밀 유도 장비가 달려 있었습니다. GPS와 레이저로 목표 지점을 찍으면 폭탄이 그 지점을 향해 스스로 날아가는 방식이에요. 우편 번호를 정확히 써서 보내는 택배 같은 겁니다. 옆집 문 앞이 아니라 정확히 그 집 현관에 도착하는 방식이죠. 기존 기체가 눈 감고 화살 쏘는 수준이었다면 FA50은 레이저 포인터로 정확한 창문을 찍고 쏘는 수준이었어요. 2번째 출격, 3번째 출격. 보고서가 계속 올라왔습니다. 목표 타격 성공. 인접 피해 없음. 목표 타격 성공. 인접 피해 없음. 목표 타격 성공. 인접 피해 없음. 이 문장이 계속 반복됐어요. 저는 보고서를 받을 때마다 눈을 의심했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 매 출격마다 같은 결과가 나왔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게 있었습니다. 마라위 건물들이 두꺼운 콘크리트로 지어져 있다고 말씀드렸죠. 기존에는 그 건물을 부수려면 큰 폭탄을 써야 했어요. 큰 폭탄을 쓰면 지상군이 200m 뒤로 물러나야 했고 그 사이에 무장 세력이 지하실에서 다시 올라와 건물을 도로 점거했습니다. FA50은 달랐습니다. 작은 정밀 폭탄으로 테러리스트가 숨어있는 층만 골라서 타격했어요. 건물 전체를 허무는 게 아니라 그 방만 날린 겁니다. 지상군이 바로 뒤따라 진입할 수 있었어요. 무장 세력이 도망칠 시간이 없었습니다. 전투는 5달간 이어졌습니다. FA50은 74회 출격했어요. 5달 내내 같은 결과였습니다. 정밀 타격 성공. 인접 피해 없음. 전투가 끝난 건 그해 10월이었어요. 무장 세력 수장이 사살되고 열흘 뒤 마라위 시는 해방됐습니다. 5달간의 도심 전투에서 인질로 잡힌 민간인들이 살아서 나왔어요. 그 전투 이후에 공군 작전처장 벨트란 준장이 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보고서를 올리면서 말이죠. 장관님, 20년 군 생활에서 이런 기동성과 정밀도는 처음 봤습니다. 이건 게임 체인저입니다. 게임 체인저. 전쟁의 판을 바꾸는 무기라는 뜻이에요. 저는 그 보고서를 다 읽고 나서 한참 동안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마닐라의 오후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저는 그때 처음으로 진지하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틀렸을 수도 있겠구나. 한국 전투기를 싸구려 훈련기 개조품으로 봤던 제 판단이 틀렸을 수 있다는 생각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확신이 없었어요. 마라위는 도심 전투였습니다. FA50은 상대적으로 작고 느린 기체예요. 제공 전투, 즉 하늘에서 하늘을 지키는 싸움에서도 같을지는 아직 몰랐습니다. 저한테는 아직 확인해야 할 것들이 남아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벌어진 일은 전투기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히려 제 마음을 더 크게 흔들었어요. 코로나가 전 세계를 덮친 해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해 초에 울산에 있었어요. 우리가 주문한 군함을 인수하러 간 것이었습니다. 600톤급 초계함이었어요. 필리핀 공군의 FA50 도입 이후 우리는 해군 전력도 한국에서 사기로 했었습니다. HD 현대중공업에 주문한 초계함 2척 중 첫 번째였어요. 이름은 호르에 살라스함이었습니다. 필리핀 독립운동 영웅의 이름을 붙인 배였죠. 마닐라를 출발하기 직전에 코로나 관련 뉴스가 본격적으로 터졌어요. 중국에서 시작된 바이러스가 전 세계로 퍼지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공항 곳곳에 검역 절차가 생겼고 마스크를 구하기가 어려워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울산에 도착했습니다. 현대중공업 조선소였어요.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출발 전날까지 저는 배가 제대로 나올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전 세계 공장들이 멈추고 있었어요. 납품 지연이 당연한 일이 되어가고 있었거든요. 미국에서 주문한 장비들도 밀리고 있었고 유럽발 부품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닐라에 돌아가는 보고서에 저는 이미 이렇게 썼어요.
코로나 상황을 감안하여 최소 8개월에서 1년 지연을 예상한다. 그런데 울산 조선소에 도착하자마자 현대중공업 담당 팀장이 저한테 인사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정민준 팀장이었어요. 40대 중반쯤 됐을까요? 마른 체형의 작업복 차림이었습니다. 악수하는 손이 거칠었어요. 사무실에서만 일한 손이 아니었죠. 레이스 장관님, 일정 확인하러 오셨죠? 5개월 앞당겨 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5개월이요? 앞당긴다고요? 네. 예정일보다 5개월 일찍 인도해 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수행원을 쳐다봤습니다. 수행원도 저와 같은 표정이었어요. 전 세계가 멈추고 있는데 납품이 늦어질 거라는 게 상식인데 오히려 5개월 앞당기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지금 코로나가 이 정도인데. 정민준 팀장은 조선소 안쪽을 가리켰습니다. 직접 보시겠습니까? 저는 따라 들어갔어요. 조선소 입구에 방역 게이트가 설치돼 있었습니다. 체온을 재고 손을 소독하고 마스크를 확인해야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어요. 들어가자마자 거대한 도크가 펼쳐졌습니다. 어마어마한 크기의 건조 구역이었어요. 그 안에서 마스크를 쓴 수백 명의 작업자들이 일하고 있었습니다. 용접 불꽃이 튀고 있었어요. 철제를 자르는 소리, 망치 소리, 기계 돌아가는 소리가 거대한 도크 안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점심시간을 두 조로 나눠서 교대로 먹고 있었어요. 한 조가 밥을 먹는 동안 다른 조는 일했고 다 먹으면 자리를 바꿨습니다. 쉬는 시간도 최소화하고 있었어요. 코로나가 무섭지 않았겠습니까? 수백 명이 좁은 공간에서 함께 일하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멈추지 않고 있었습니다. 저는 정민준 팀장한테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합니까? 코로나 상황에서 늦어지면 우리도 이해합니다. 아무도 뭐라고 안 해요. 정민준 팀장이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약속한 날짜니까요.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게 전부였습니다. 긴 설명이 없었어요. 대단한 걸 하고 있다는 자각도 없는 것 같았어요. 그냥 약속했으니까 지키는 거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한쪽이 뭔가에 찔리는 것 같았습니다. 이 사람들한테 약속은 코로나가 있어도 바뀌지 않는 것이었어요. 그게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인수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호르의 살라스함에 올라갔습니다. 갑판에서 울산 앞바다가 내려다 보였어요. 배 안을 돌아다니며 각 구역을 점검했습니다. 기관실, 조타실, 무기체계, 통신장비. 담당 기술자들이 하나하나 설명해줬어요. 그런데 경납고 구역을 지나다가 뭔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낯선 상자들이 쌓여 있었어요. 계약서에 없는 물건이었습니다. 가까이 가봤더니 마스크였어요. 상자가 겹겹이 쌓여 있었습니다. 세어보니 8만 장이 넘었어요. 그 옆에는 손소독제 상자들, 그리고 코로나 진단키트 박스들이 빼곡했습니다. 그 당시 이것들이 뭔지 아십니까? 마스크 한 장이 금보다 귀했습니다. 각국 정부가 공항에서 서로 빼앗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었어요. 진단키트는 아예 구하기가 불가능한 물건이었습니다. 나라끼리 외교 갈등까지 생길 정도로 귀한 물자였어요. 그걸 상자째 배에 실어놓은 겁니다. 계약서에 한 줄도 없는 물건을요. 저는 정민준 팀장을 찾아갔습니다. 이건 뭡니까? 계약에 없는 물건인데요. 정민준 팀장이 말했습니다. 필리핀 분들 고생하시지 않습니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마스크 상자 앞에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30년 군 생활 동안 저는 여러 나라와 무기 거래를 해봤습니다. 미국, 유럽, 러시아. 무기를 사면 무기만 옵니다. 계약서에 적힌 것만 오고 거기서 한 가지라도 빼려고 하면 협상이 생기고 추가 비용이 붙습니다. 납품이 늦으면 늦은 이유를 설명하는 서류가 따라오고 나중에는 지연 면책, 조항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푼이라도 더 받으려 하지 한 푼을 더 주는 나라는 없었어요. 그런데 한국은 약속보다 5개월 일찍 배를 보내놓고 계약서에 없는 마스크 8만 장과 소독제와 진단키트를 챙겨 실은 나라였습니다. 저는 그날 저녁 마닐라에 보고서를 올렸습니다. 함정 인수 완료 보고서였어요. 장비 점검 결과, 성능 확인, 일정 앞당김 사유. 다 적고 나서 마지막에 한 줄을 더 추가했습니다. 한국은 무기를 파는 나라가 아닙니다. 신뢰를 파는 나라입니다. 마라위 전투에서는 한국 전투기의 성능에 놀랐습니다. 울산 조선소에서는 한국 사람의 마음에 놀랐어요. 성능은 다른 나라도 따라잡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은 따라잡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한국이라는 나라를 다르게 보기 시작했어요. 그즈음 우리 국방부 안팎에서 다음 단계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FA-50 12대를 더 사서 총 24대로 늘렸어요. 마라위에서 성능이 증명됐으니까요. 초계함도 두 번째 척을 인수했습니다. 여기까지는 기존 계획의 연장이었어요. 그런데 국방부 전략기획팀에서 좀 더 큰 그림을 가져왔습니다. 장관님, KF-21 도입 가능성을 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KF-21. 한국이 처음부터 전투기로 설계해서 직접 만든 4.5세대 전투기예요. 이름이 보라매라고 했습니다. 한국어로 사냥매를 뜻한다고요. 사양을 보니 숫자들이 달랐습니다. 최고 속도 마하 1.8, FA-52 마하 1.5였으니까 한 단계 위에요. 전투 반경 1100km. 남중국해 중심부까지 날아가서 임무를 수행하고 돌아올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한국이 자체 개발한 능동형 위상 배열 레이더. 수백 킬로미터 밖의 적기 여러 대를 동시에 추적합니다. 즉, 적이 보이기도 전에 먼저 발견하고 먼저 공격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가격이요. 대당 약 870억에서 1,300억 페소. 미국 F-35가 대당 3,000억 페소가 넘는 것과 비교하면 절반도 안 됩니다. 유지비도 서방 전투기의 65% 수준이라고 했어요. 검토 결과가 나왔을 때 저는 KF-21 28대 조기 경보기 3대 패키지로 도입을 추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총 계약 규모는 약 8조 7천억 페소. 필리핀 방산 역사상 최대 단일 계약이었어요. 그 소식이 퍼지자마자 유럽이 움직였습니다. 이탈리아 방산업체 레오나르도 측에서 면담을 요청해왔어요. 레오나르도는 유로파이터 타이푼이라는 전투기를 유럽 여러 나라와 공동 개발한 회사입니다. 유럽 최강 방산 기업 중 하나예요. 면담 자리에 나온 건 레오나르도 아시아 태평양 부사장 마르코 베르가모였습니다. 50대 초반의 이탈리아인이었어요. 정장에 금태 안경을 쓴 사람이었는데 첫인상이 단단해 보였습니다. 유럽 최강 방산 기업의 임원답게 자신감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자신감이 면담이 진행될수록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베르가모 부사장이 유로파이터 타이푼 제안서를 펼쳤어요. 32대 기준으로 제안했습니다. 화려한 제안이었어요. 전투기 납품은 물론 필리핀 현지에 부품 유지 보수 공장을 지어주고 필리핀 기술자들한테 정비 교육도 하겠다고 했습니다. 기술 이전 조건도 포함돼 있었어요. 저는 제안서를 다 듣고 나서 물었습니다. 대당 가격이 얼마입니까? 베르가모 부사장이 잠시 멈췄어요. 대당 약 2천억에서 2,500억 페소 수준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KF-21의 2배가 넘는 가격이었어요. 유지비는요. 연간 기당 약 150억 페소 수준입니다. 저는 잠시 계산을 해봤습니다. 32대를 사면 유지비만 연간 4,800억 페소가 넘어요. 이게 10년이면 4조 8천억 페소입니다. 기체 구입비의 유지비까지 합치면 10년 안에 총 비용이 KF-21 옵션의 3배를 넘길 수 있는 숫자였어요. 베르가모 부사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타이푼은 현재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4.5세대 전투기입니다. 영국,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이 공동 개발한 최고 수준의 기체예요. KF-21은 이제 막 개발된 기체고 실전 경험이 없습니다. 위험 부담을 생각하셔야 해요. 저는 그 말을 듣다가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레오나르도가 왜 이렇게 적극적인 걸까요? 유럽 최강 방산 기업이 예산이 빠듯한 필리핀한테 이렇게 공들여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단순히 한 번의 계약이라면 이 정도 공을 들일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건 한국이 무서웠기 때문이었어요. 필리핀이 한국 전투기를 선택하면 다른 동남아시아 나라들이 보고 배웁니다.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태국. 이 나라들이 전투기 도입 결정을 앞두고 필리핀을 주목하고 있었어요. 필리핀이 KF-21을 선다면 도미노가 생깁니다. 유럽 방산 입장에서는 동남아 시장 전체를 잃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왔던 겁니다. 무릎을 꿇는 수준으로 공을 들여서라도 막아야 했으니까요. 베르가모 부사장이 마지막에 말을 보탰어요. 장관님, 저희는 타이푼 구매 시 필리핀 조종사 3년 유럽 교육 과정도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유럽과의 협력 관계가 미국의 지원을 계속 이끌어내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정치적 이점. 또 그 이야기였습니다. 미국 원조 이야기. 브래드 헌터가 했던 말과 맥락이 같았어요.
저는 베르가모 부사장한테 말했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글을 보내면서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니요. 이미 답은 나와 있습니다. FA52 마라위에서 74회 출격해서 74번 모두 정밀 타격에 성공했습니다. 코로나 속에서 5개월 앞당겨 배를 보낸 나라. 계약서에 없는 마스크 8만 장을 챙겨 실어준 나라. 그 나라가 이번에는 처음부터 전투기로 만든 KF-21을 가져왔어요. 유로파이터 타이푼이 아무리 좋아도 마스크 8만 장에 담긴 그 마음을 이길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충격적인 소식은 전혀 다른 곳에서 왔습니다. 국방부 정보국장 다닐로 라모스 준장이 제 집무실을 찾아온 건 유럽 미팅이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습니다. 라모스 준장은 말이 많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20년을 정보 분야에서 일한 사람이었는데 불필요한 말을 하지 않는 스타일이었습니다. 그가 직접 찾아왔다는 건 중요한 게 있다는 뜻이었어요. 그는 봉투를 하나 꺼냈습니다. 안에 출력된 문서가 있었어요. 장관님, 중국 군사 관련 비공개 커뮤니티에서 유출된 내용입니다. 신뢰할 수 있는 경로로 입수했습니다. 보안 등급 처리가 필요한 내용이에요. 저는 문서를 받았습니다. 중국어로 작성된 내용이었어요. 번역본이 함께 첨부돼 있었습니다. 중국 인민해방군 공군 전략연구소 내부 토론 자료라고 했어요. 비공개 포럼에 올라온 내용을 누군가가 외부로 빼낸 겁니다. 저는 번역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이랬어요. KF-21의 남중국해 배치 가능성에 관한 전략적 대응 방안. 내용 중 한 단락이 눈에 박혔습니다. KF-21이 필리핀에 실전 배치될 경우 우리 주력 전투기 J-10C로는 수적 우세를 활용한 포화 전술 외에 유효한 대응 수단이 제한된다. KF-21의 능동형 레이더는 J-10C 탐지 거리를 압도한다. 필리핀의 KF-21 도입을 전략적 위협으로 분류하여 외교적, 경제적 수단을 동원한 도입 저지가 필요하다. 저는 문서를 읽다가 손을 멈췄습니다. 중국 인민해방군 공군연구소의 내부 분석이었습니다. 자기 주력 전투기로는 수적 우세를 활용하는 방법 외에 답이 없다고 스스로 인정한 겁니다. 적이 두려워하는 무기라는 뜻이었어요. 라모스 준장이 말했습니다. 왕젠리 대사의 협박 전화도 이 맥락입니다. 단순한 외교적 압박이 아니에요. 이미 전략 차원에서 KF-21 도입 저지 지침이 내려온 거라고 봐야 합니다. 저는 문서를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왕젠리가 협박 전화를 건 이유가 분명해졌어요. 중국 해경이 우리 보급선에 레이저를 쏘고 우리 군인의 손가락을 자른 것도 인공섬을 17개나 만들고 전투기를 배치한 것도 그 모든 행동 뒤에 하나의 계산이 있었습니다. 필리핀 따위는 저항할 능력이 없다는 계산이요. 하지만 그 계산이 틀렸어요. KF-21이 오면 그 계산이 전부 무너집니다. 그래서 중국이 그렇게 안달하고 있던 거예요. 저는 그 순간 확신이 생겼습니다. 왕젠리 협박 전화 때 느꼈던 분노, 에드가르도 하사 아내의 목소리, 정민준 팀장의 거친 손, 마스크 8만 장.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됐어요. 우리한테 필요한 건 이 전투기였습니다. 그즈음 흥미로운 일이 생겼어요. 말레이시아 국방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말레이시아 공군 전력 증강 담당 부국장이 직접 마닐라를 방문하겠다고 했어요. 공식 방문 목적은 양국 공군 협력 강화였는데 실질적인 관심사는 하나였습니다. 필리핀이 KF-21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느냐는 것이었어요. 말레이시아도 전투기 도입을 검토 중이었거든요. 기존 보유 기체들의 노후화 문제가 심각해진 상황이었습니다. 미국산, 유럽산, 러시아산, 그리고 한국산을 놓고 비교하고 있었어요. 말레이시아 부국장 이름은 아흐마드 파루크 대령이었습니다. 50살쯤 돼 보이는 사람이었어요. 조용하고 꼼꼼한 인상이었습니다. 저는 직접 만나서 솔직하게 말해줬어요. FA50 경험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마라위 전투에서 74회 출격, 74회 모두 목표 달성했습니다. 민간인 피해 없었어요. 그리고 코로나 상황에서 군함 납품을 5개월 앞당겨준 나라입니다. 파루크 대령이 수첩에 받아 적었어요. KF-21은 어떻게 보십니까? 마라위에서 FA50이 보여준 것들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성능은 사양서에 나와 있으니 보실 수 있고요. 제가 더 중요하게 봤던 건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방식으로 일하는지였습니다. 그 부분은 숫자로 증명이 됩니다. 파루크 대령이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유지보수 자립도는 어떻습니까? 미국산은 핵심 부품을 미국에서 통제하잖아요.
그건 저도 처음에 신경 썼던 부분이었어요. 한국 측에 직접 확인했습니다. KF-21은 기체 핵심 기술에 대해 구매국이 일정 수준의 접근권을 갖도록 돼 있습니다. 미국산처럼 완전히 블랙박스 상태는 아니에요. 정비 인력 훈련도 포함입니다. 우리 기술자가 직접 손을 댈 수 있다는 뜻이죠. 파루크 대령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 뒤 말레이시아가 KF-21 18대 도입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왔어요. 저는 그 소식을 듣고 씁쓸한 웃음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피 흘려 증명해준 결과가 이웃 나라에도 닿은 거였으니까요. 하지만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이집트에서도 소식이 왔어요. 아프리카 최대 군사국인 이집트가 KF-21 36대 계약을 검토 중이라고 했습니다. 그 이전까지 이집트는 주로 러시아와 미국 전투기를 써왔어요. 중동 지역에서 한국 전투기를 산다는 것 자체가 뉴스였죠. 한국 방산 수출 통계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불과 6년 만에 수출 규모가 6배 가까이 뛰었어요. 세계 방산 시장 평균 성장률이 연간 7% 정도인데 한국은 그 5배 속도로 달려온 겁니다. 저는 그 숫자들을 보면서 한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한국이 10년 전만 해도 FA50을 겨우 팔던 나라였다는 것. 그때도 유럽 방산은 콧방귀를 뀌었을 거예요. 아시아산 경공격기가 뭘 하겠냐고. 그런데 지금은 유럽 최강 방산 기업이 마닐라까지 날아와서 설득하고 중국 인민해방군이 내부 문건에서 KF-21을 전략적 위협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10년이었어요. 겨우 10년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또 한 번 생각했습니다. 내가 처음 FA50 얘기를 들었을 때 코웃음을 쳤던 것. 훈련기에 총 달아놓은 거 아니냐고 했던 것. 그게 얼마나 좁은 생각이었는지요. 하지만 진짜 클라이맥스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왕젠리의 협박 전화 이야기를 처음에 말씀드렸죠. 그 전화를 받은 날, 제가 어떤 결정을 했는지, 이제 그 이야기를 해야 할 시간이 됐습니다. 왕젠리의 전화가 오기 일주일 전부터 이상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중국 대사관 측에서 비공식 채널로 여러 차례 접촉을 시도했어요. 국방부 실무자들한테 먼저 연락이 왔습니다. 내용은 하나였어요. KF-21 계약을 재고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엔 부드럽게 시작했어요.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식이었습니다. 그 다음엔 조금 달라졌어요. 필리핀 어업 관련 부처의 중국 측 인사들이 접근했습니다. 남중국해 어업쿼터 조정 가능성을 언급했다고 해요. 그 말이 어떤 의미인지는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우리 어부들이 조업할 수 있는 수역을 줄이겠다는 뜻이었으니까요. 그래도 반응이 없자 왕젤리가 직접 전화를 건 겁니다. 그 전화 내용을 저는 녹음했어요. 협박 내용을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전화가 끊기고 나서 저는 그 녹음을 다시 들었습니다. 필리핀에 나와 있는 중국 자국민 문제를 다시 검토하겠다. 비자 문제, 남중국해 어업구역 정리, 48시간 안에 결정하라. 저는 녹음을 끄고 오랫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창밖 마닐라만이 오전 햇살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생각이 났어요. 미국 말을 잘 들으면 우리는 안전해. 아버지가 하셨던 말씀이요. 저는 군인이 되어서 그 말을 조금 다르게 이해했습니다. 강한 나라의 말을 잘 들어야 약한 나라는 살아남는다고요. 그게 현실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아버지, 저는 이제 다르게 생각합니다. 강한 나라 말을 잘 듣는다고 우리가 안전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스스로 강해져야 안전해집니다. 그리고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줄 무기가 있다면 그걸 협박으로 포기하는 순간 우리는 영원히 그 협박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왕젠리는 48시간을 줬어요. 저는 비서를 불렀습니다. KF-21 계약 담당 실무진 지금 당장 소집해. 오늘 오후까지 최종 계약서 완성해서 올려. 비서가 눈을 살짝 크게 떴습니다. 오늘 서명합니까? 오늘 서명한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창문 너머 마닐라만을 한 번 더 바라봤습니다. 저 바다 어딘가에서 우리 해군 병사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낡은 선박 위에 있겠죠. 에드가르도 하사는 오른손에 붕대를 감고 재활 중일 테고요. 레이저를 맞았던 3명의 선원들은 시력이 회복됐을까요? 저는 그 사람들 생각을 하면서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왕젠리가 전화를 끄는 지 정확히 6시간이 지난 시각이었어요. 서명을 마치고 나서 저는 보좌관한테 말했습니다. 중국 대사관에 연락해. 우리 결정 통보해줘. 보좌관이 잠시 망설였어요. 어떻게 전하면 됩니까?
저는 한 초도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계약 완료했다고. 그게 전부야. 서명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시작이었어요. KF21 28대 조기 경보기 3대. 총 8조 7천억 페소짜리 계약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필리핀에는 55년 전에 만들어진 법이 있었습니다. 대통령령 제415호. 해외에서 무기를 구매할 때 빌릴 수 있는 자금의 한도를 규정한 법이에요. 한도가 2억 달러였습니다. 55년 전에는 큰 돈이었겠지만 지금은 KF21 두세 대값밖에 안 됩니다. 28대를 사려면 그 한도의 15배 넘게 필요해요. 법이 발목을 잡고 있었습니다. 저는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만났어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한도를 10억 달러로 올려야 한다고요. 의원들 반응이 처음엔 엇갈렸습니다. 재정 부담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었어요. 괜히 중국과 마찰을 일으키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었습니다. 저는 의원들한테 왕젠리 협박 전화 녹음 일부를 들려줬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그리고 에드가르도 하사 이야기를 했습니다. 3살짜리 딸이 있는 28살 군인. 밥 가져다 주는 임무 중에 손가락을 잃은 사람. 그 아내가 장관한테 전화를 해서 남편이 부끄럽지 않게 해달라고 했다는 것. 아르난 파날리간 의원이 먼저 말했습니다. 국방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장관님, 제가 법안 발의하겠습니다. 파날리간 의원은 그날 이후 빠르게 움직였어요. 대통령령 제415호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핵심은 간단했어요. 단일 사업당 차입 한도를 2억 달러에서 10억 달러로 상향. 55년 묵은 법의 천장을 5배 올리는 것이었습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중국 측이 또 움직였어요. 의원들한테 비공식 접촉을 시도한다는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법 개정이 지역 안정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고 했어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파날리간 의원이 국회 본회의에서 연설을 했어요. 저는 나중에 그 연설 영상을 봤습니다. 55년 전에 만들어진 법으로 오늘의 안보를 지킬 수 없습니다. 우리 군인들이 바다 위에서 레이저를 맞고 손가락을 잃는 동안 우리는 55년 된 법 때문에 전투기를 살 수 없었습니다. 이 법을 바꾸는 건 예산 문제가 아닙니다. 자존심 문제입니다. 법안은 통과됐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잠시 눈을 감았어요. 55년이었습니다. 이 나라가 필리핀의 하늘을 55년 동안 법으로 묶어놓고 있었는데 그 법이 바뀌었어요. 한국 전투기를 사겠다는 이유 하나로요. 그리고 저는 다시 한번 뒤를 돌아봤습니다. 이 모든 것의 시작이 어디였는지. 필리핀이 처음 한국 전투기를 산 게 언제인지 아십니까? FA-50 12대를 처음 들여왔을 때 당시 한국이 우리한테 보낸 건 그것만이 아니었어요. 그보다 훨씬 오래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75년 전 한반도에 전쟁이 났습니다. 북한군이 탱크를 앞세워 쏟아져 내려왔어요. 나라가 무너지는 것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지구 반대편에서 손을 든 사람들이 있었어요. 필리핀 청년들이었습니다. 독립한 지 겨우 4년 된 나라였어요. 수도 마닐라가 아직 전쟁 폐허였습니다. 자기 집 지붕도 제대로 못 올린 형편이었죠. 그런데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땅, 이름도 낯선 코리아라는 나라를 돕겠다고 자원했어요. 7,420명이었습니다. 20살 안팎의 청년들이 부산항에 내렸어요. 얼어붙는 강원도 산골에서 싸웠습니다. 112명이 끝내 돌아오지 못했어요. 한국은 그걸 잊지 않았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수십 년이 지나서 스스로 일어섰을 때 한국은 필리핀한테 쓰던 전투기를 보내줬어요. 대당 100달러. 사실상 선물이었죠. 전투기만 보낸 게 아니라 조종사 훈련까지 시켜줬습니다. 그 씨앗이 자라서 FA-50이 됐어요. FA-50이 마라위를 해방시켰습니다. 마라위가 한국을 증명했고 그 증명이 KF-21로 이어졌어요. KF-21이 오면 우리 하늘을 지킬 수 있습니다. 75년 전 부산항에 내렸던 그 청년들은 이 미래를 상상이나 했을까요? 몰랐을 겁니다. 하지만 그 청년들이 뿌린 씨앗이 이 모든 이야기의 뿌리입니다. 저는 계약서에 서명한 날 밤 집무실에 혼자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 서명이 끝난 서류들이 쌓여 있었어요. 마닐라만 넘어 하늘에 별이 떴습니다. 저는 창가에 서서 바다를 바라봤어요. 저 바다 위 어딘가에서 우리 병사들이 오늘도 자리를 지키고 있겠죠. 레이저를 맞고 손가락을 잃고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않은 사람들이요. 몇 년 안에 저 하늘에 KF-21 보람의 28대가 날 겁니다. 마하 1.8로
소리보다 빠르게 남중국해 한가운데까지 날아가서 돌아올 수 있는 전투기들이요. 왕젠리가 다시 전화를 걸어올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때는 대답이 달라질 거예요. 우리 하늘에 우리가 선택한 전투기가 있으니까요. 저는 그날 밤 아버지한테 속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 미국 말을 잘 들어야 안전하다고 하셨죠. 저는 이제 다르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선택할 능력을 갖춰야 안전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그 선택을 했습니다. 55년 묵은 법을 찢으면서요. 필리핀은 오랫동안 전투기 한 대 없이 하늘을 비워두고 살았습니다. 바다에서는 레이저를 맞고 손가락을 잃었어요. 밖에서는 협박이 왔고 안에서는 낡은 법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시간은 끝났습니다. 한국이 만든 전투기가 우리 하늘로 옵니다. 75년 전 부산항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마닐라, 만 위를 나는 보라매로 완성될 겁니다. 대한민국 파이팅입니다. 지금까지 필리핀 전 국방장관 알폰소 레에스가 직접 전한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중국의 협박에 굴하지 않고 55년 묵은 법을 찢은 그 결단. 뒤에는 75년 전 부산항에 내렸던 필리핀 청년들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이 만든 전투기가 우리를 도왔던 나라의 하늘을 지키게 됐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주변에 널리 공유해 주세요. 우리가 이룬 것들을 함께 기억할 때 더 큰 자부심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테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